우리는 소외된 자들의 후손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에너지 섭취 과잉으로 인해서 문제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살찌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몸은 왜 자꾸 지방을 쌓으려고 할까요? 이유는 수백만 년 동안의 인류에게 배고픔과 식량 부족은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서 몸의 지방을 비축해 놨어야 했습니다. 지방 저장은 생존과 직결되는 정리한 행위였습니다. 원시 인류가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에 온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원시 인류는 가장 먼저 대형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해서 사냥할 필요 없이 식량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상상도 못할 테니까요. 거리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비만한 사람들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낯선 풍경일 테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값싼 비용으로 다량의 가공식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비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100여 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비만과 만성질환의 문제는 뒤엉킨 실타리와 같습니다. 저는 이 실타리 해법을 인류의 진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해법의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화두는 인간은 본래 무엇을 먹는 동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화 인류 학자들의 연구에 비치고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도 많겠지만 천천히 읽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화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진화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나아가다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진화를 과거보다도 나아지다, 발전하다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진화는 진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의 진정한 의미는 적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류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외부 환경에 순응하는 과정이 바로 진화인 것입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학자들은 인류의 시작을 대략 400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조상은 오스트랄피테쿠스입니다. 이 인간이 혁명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최초로 직립보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직립보행은 두 발로 걸었다는 의미에서 이족보행이라고도 합니다. 직립보행은 인류 진화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곡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똑바로 서는 행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직립보행이 진화를 추동하는 강렬한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직립보행을 통해서 비로소 지구의 유일무이한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초기 인류는 왜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을까요? 초기 인류의 주된 생활 공간 열대 우림의 우거진 나무를 선호했습니다. 열매와 같은 식량을 구하기도 쉽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지상에 내려와서 이동할 경우에는 침팬지와 고릴라와 같이 너클 보행을 하였습니다. 너클 보행은 주먹진 손을 바닥에 받치며 배에 체중을 싣고 이동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명 두 팔 끄기 보행이라고 합니다. 직립보행의 치명적인 약점은 너클 보행에 비해 4배 이상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상위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야생의 삶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초기 인류가 이렇게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립보행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부득이한 적응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 인류에게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한 것은 외부 환경, 즉 기후의 변화였습니다. 400에서 1000만 년쯤 지구는 급격한 지구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구의 온도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서서히 내려갔으며 전지구적으로 한랭화와 사막화가 진행이 됩니다. 온도는 생태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지역의 열대 우림이었던 아프리카 지역에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소림과 초원이 출현하게 됩니다. 식량이 풍부했던 열대 우림은 힘센 휴인원들이 장악했으며 힘없는 휴인원들은 소림과 초원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소득층이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도심의 변두리에서 밀려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조상은 강력한 유인원이 아니라 소외된 유인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의의 조인공들에게 소림과 초원은 밀린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형태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림과 초원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있기에 다른 나무로 공중이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인원들은 어쩔 수 없이 땅으로 내려와서 다른 나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항상 부족했으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서 직립보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하루하루가 목숨을 거는 시간으로 초축이 됩니다. 먼 곳까지 가서 식량을 갖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을 활발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손은 뇌의 발달과 도구의 활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립보행은 너클보행에 비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간 속도는 떨어졌지만 장기간 이동에서 효율적이었습니다. 또한 직립보행을 통해서 포식자들의 움직임을 더 빨리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직립보행이라는 위대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종의 최대 관심은 먹는 것이다. 모든 종의 생존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너무나 커다란 의미를 지닙니다. 시대와 지역이 같은 경우에 비슷한 종 간의 먹이에 대한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엄지는 왜 굵은가의 저자 동물학자 시마타이저 박사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마다가스카르 섬에 사는 여러 종의 원숭이를 대상으로 생태와 먹이를 조사했습니다. 시마 박사는 각 원숭이 종마다 먹이를 쉽지하게 적합하도록 손가락이 발달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섬에서는 다양한 원숭이들은 각기 다른 고유의 먹이가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서로 공존해 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아이 원숭이의 주된 먹이는 껍질이 단단하고 크기가 3cm 정도인 람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씨앗입니다. 아이아이 원숭이는 굵은 엄지로 껍질을 단단히 고정하고 이빨을 사용해서 구멍을 냅니다. 그런 후에 아주 가늘고 긴 중지를 찔러 넣어 속을 파먹습니다. 나무 속 벌레를 잡아먹을 때도 같은 방법을 활용합니다. 고릴라와 침팬지는 너클 보행을 합니다. 그들은 왜 엉성해 보이는 너클 보행을 할까요? 고릴라와 침팬지는 덩굴로 뒤덮인 밀림의 나무 끝에 달린 열매를 주식으로 삼습니다. 너클 보행을 하는 이유는 이 덩굴을 잡고 열매를 옮기면서 식사하기 위함입니다. 그 때문에 엄지를 비롯한 나머지 손가락은 덩굴을 옮겨진 채 이동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침팬지들은 다른 원숭이들처럼 손바닥으로 땅을 짚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마 박사는 다음과 같은 관설을 설명했습니다. 사자 같은 육식동물은 대형 초식동물을 쓸어내려 내장과 고기를 먹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죽은 동물의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가 등장했다. 마지막 순서가 바로 원시 인류였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이에나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남은 뼈와 골수를 차지했다. 원시 인류는 연약한 존재였다. 인류는 어렵게 구한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뼈와 골수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했다. 여기서 초기 인류의 위대한 선택이 시작이 되었다. 바로 이족 보행이다. 초기 인류는 이족 보행을 통해서 먹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에 도를 사용해서 골수를 먹었다. 생존을 위한 필요가 초기 인간의 진화를 촉발했다. 시마 박사의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화 생물학의 연구는 시마 박사의 가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해안에 거주한 인류의 유적 대부분에서 대형 육식 동물의 이빨 모양이 새겨진 초식동물의 부서진 뼈가 다량으로 출소되었습니다. 당신의 엄지 한번 살펴보세요. 인류의 엄지는 원숭이들과 다르게 매우 특수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엄지는 돌과 같은 물체를 움켜쥐기에 매우 적합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인류에게 죽은 동물의 뼈는 골수는 다른 맹수들과 경쟁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훌륭한 동물성 음식이었습니다. 골수에는 인체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즉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지방, 칼슘, 철분도 풍부합니다. 오늘 당신이 먹는 설렁탕과 같은 사골국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후지야마 식품연구소에 따르면 소뼈 100g당 단백질 19.7, 지방 18.1, 칼슘이 7,800mg, 철이 8.6mg 들어있습니다. 돼지뼈와 닭뼈 또한 영양 균형이 매우 뛰어납니다. 동물의 뼈는 인류의 우선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뇌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식품에만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뇌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동물의 사냥은 그 중요성이 커졌을 것입니다. 불과 육식이 비로소 인간을 만들다. 원시인류는 직립보행과 더불어서 제2의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불의 발견입니다. 원시인류에게 천군만마 같은 존재. 불의 발견이 혁명적인 것은 음식물 소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화식입니다. 침팬지는 과일의 견과 류곤충을 먹고 사는 채식위주의 잡식 동물이었습니다. 또 가은억 작은 원숭이를 사냥해서 육식을 즐기기도 합니다. 채식은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많은 양의 야생 식물을 먹어야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침팬지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음식을 씹는데 소비합니다. 여기서 먹이를 구하는 시간은 제외합니다. 초기 인류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화식을 통해서 다른 유인원과는 다른 차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첫째, 음식의 소화 흡수율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생식은 소화 흡수율이 낮습니다. 화식은 음식의 이 에너지 밀도를 높였습니다. 이는 뇌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로, 높은 소화 흡수율은 하루 종일 먹는 행위에서 인류를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먹는 시간의 단축은 잉여 시간을 획득합니다. 셋째로, 화식은 소화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면서 내장의 크기도 얻게 했습니다. 침팬지는 막대한 양의 식물성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장의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배가 큽니다. 결국 인류는 화식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동물이 된 것입니다. 음식의 진화나 즉 육식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됩니다. 사냥의 시대가 더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약 150-200만 년 전으로 추측이 됩니다. 마지막에도 원시 인류에게 특별한 무기는 없었습니다. 유일한 짱돌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짱돌을 던져서 동물을 사냥했을까요? 야생 동물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인류는 의의 필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달리기입니다. 직립보행은 침팬지들의 너클보행에 비해서 속도는 4배 느리지만 에너지 효율은 무려 4배가 효율적입니다. 이족보행은 달리기에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단 인류의 경쟁력은 빨리 달리기가 아니라 오래 달리기였습니다. 초기 인류는 오래 달리기를 통해서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장시간 추적했습니다. 지금도 원시 독립부족들에게 오래 달리기 또 고대 사냥법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명 끈질긴 사냥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오래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체온 조절 능력 때문입니다. 인간은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땀의 배출을 통해서 상승하는 체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땀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온몸을 뒤덮었던 털이 가늘어지게 된 것입니다. 벌것은 동물이 된 것이죠. 반면에 일반적인 포유류는 땀을 배출하는 땀샘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기에서 움직이면 체온이 급상승해서 결국 탈진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원시 인류는 생존을 위한 집념의 사냥꾼이었던 셈입니다. 우리의 DNA는 지금도 추격자에게 달리는 본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냥은 위험하고도 불확실하며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15에서 30km를 달린다는 것은 매일 철인 경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힘든 사냥은 남성이, 채집은 여성이 맡았습니다. 최초의 노동 분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류는 노동 분점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냥은 서로의 협력을 요구했고 고도의 전력을 요구했습니다. 이 협력 관계는 사냥 결과물에 대한 식량의 공유로 이어집니다. 최초의 사회학적인 협력 관계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식은 인류 전체에 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육식이 유인원을 인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20만 년 전 아프리카 남부의 문제에 종이 출현합니다. 바로 호모사피엔스입니다. 현생 인류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호모사피엔스의 아이를 현 시대로 데려와서 기른다면 스마트폰은 능수능란하게 다룰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지금의 인류와 생물학적인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지구 최고의 포식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농업혁명, 빈곤한 식탁을 선물하다. 1만 년 전에 지구는 마지막 빈하기가 끝납니다.
지구의 기후는 안정화되었으며 온난한 기후가 계속됩니다. 홀로세가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홀로세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기후는 자연스럽게 인류의 출산을 늘렸고 출산의 증가는 인류에게 커다란 과제를 던져주고 소원을 질지하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던 인류는 가족 부양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의 천재적인 조상 호모사피엔스는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곡물을 지배하고 가축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새로운 시대, 신석기 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인류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음식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곡물입니다. 곡물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농업혁명을 인류의 새로운 도약으로 평가합니다. 유머가든 수렵 재지빈을 드디어 정착하는 농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농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해 과거보다 더 긴장해졌을까요? 인류학자와 공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정리한 질문을 던진 것은 아만드 교수에 의하면 인류는 농업혁명 이후에 대부분의 건강지표에서 쇠퇴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에 쌀농사를 지어온 아시아 농부들은 키가 8cm 줄어들었고 중아메리카의 농부들은 남자는 5.5, 여자는 8cm가 작아졌습니다. 학자마다 신체 가능성의 크기는 다르지만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이동한 후 신체 퇴화가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역사는 왜 벌어졌을까요? 구석기 시대는 수많은 야생동물과 또 야생생물을 통해서 풍부한 필수 영양소를 섭취했습니다. 반면에 농업혁명 이후에서 신석기 인류는 단일 작물에 의존하게 되고 당연히 몸이 원하는 필수 영양소가 부족했습니다. 인류의 식단에서 곡물이 50%를 차지하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신석기 인류에게 왜 충치가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곡물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서 입안에서 세균이 증식합니다. 이 사안이 치아의 표면을 녹이며 충치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현대에 이어서 함께 정치인에는 대수롭지 않은 질병일 수 있지만 원시 인류에게 충치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인류 지상낙원에서 추방이 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단연 또 성경입니다. 자식을 낳고 번성해서 온 땅을 정복해라. 지상낙원 이야기. 따먹지 말라. 창세기라의 핵심은 인류가 지상낙원에서 추방되는 이야기입니다. 신낙원. 제레드 다이먼드 농업혁명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로 표현합니다. 아프리카 원시부적인 하드자족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드자족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 단지 5-6시간 정도에 노동합니다. 남은 시간에 여가를 즐겼습니다. 자유로운 생활 방식은 현생 원시 독립부족의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 일하지 않지만 원시 독립부족들은 영양면에서 2000칼로리 이상 섭취하며 75가지 이상의 영양가 높은 야생 동식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원시 인류의 수명은 너무 짧지 않았나? 이 질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원시 인류의 평균 수명은 분명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영아와 유아의 사망률을 제외하면 원시 인류가 평균 수명은 70세가 넘었습니다. 원시 인류의 수명이 짧았던 이유는 유아와 영아의 사망률이 50%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시 인류는 지금과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인류는 중노성화까지 만성질환과 같은 질병이 달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DNA는 곡물에 익숙하지가 않다. 우리의 DNA는 곡물에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요. 인류는 농업을 통해서 곡물 시대로 접어듭니다. 곡물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로 탄사람을 해서 현대인의 식생활은 녹말과 같은 음식을 통해서 포도당을 대량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학적인 지식을 많은 의사, 영양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거대하고 교육 과정에도 영양은 미미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리로 당뇨병 결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혈당 수치가 지방 확 올라가고 인슐린 수치가 또 이렇게 제2형 당뇨 58세 올라가는데 뚝 떨어지게 이렇게 혈당 수치가 제2형 당뇨 환자의 15세는 이렇게 해서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고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식사하면 그래프 이성처럼 하루에 최소한 3~4회 고혈당이 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그렇게 고혈당과 인슐린 과다 분비가 40~50년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온갖 질병이 오겠죠. 여기까지 박사의 질문과 답변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얼마나 지속해야 합니까? 노후형이 이전에 인류는 399만 년 동안에 출혈과 채집을 통해 생존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둘째로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고단백질세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연구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런 후생 노동성의 영양 문제. 하루 최대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기준이 없고 단백질 섭취에 대한 제한을 설정해 두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거지 박사의 요점 정리를 하면 인류 역사를 이어가는 범인은 바로 비만이다. 그리고 진화는 진도가 아니라 적응의 결과입니다. 인류 진화의 최초 변곡적인 직립보행이고 기후변화, 불, 하식, 육식에서 인류의 가장 큰 사냥 기술은 오래 달리기, 농업혁명은 질병이다.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해서 신체적인 퇴화를 경험했습니다.